넉넉한 추석 예정 느끼셨습니까? 뉴스와이드 2부 김명준입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이제 정치권의 일정이 아주 빠르게 숨가쁘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오늘 정치권 분석과 전망 네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영주 의원님.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연휴에도 숨가쁘게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 오늘 새벽이었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재차 촉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징이 있다면 그 종전선의 주체를 또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전쟁의 당사국, 남북은 물론이고 미국 혹은 더 나아가서 중국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이 종전선언을 하자. 이것은 아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총회였기 때문에 더 그동안에 2년 전부터 계속 강조해 오셨지만은 더 마음에 있는 최종적으로 하고 싶어 있는 어떤 동북아 평화와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네. 특히 아시다시피 올해는 이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에 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깊고 네. 또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바이든 행정부로 왔습니다만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실제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협상이 있었으나 실제로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고 나섰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얼마 전에 왕이 중국의 외교부장도 한국을 왔다 갔고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 북한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말하자면 우리를 둘러싼 두 우방 국가, 두 대강국 입장에서는 아마 종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밀접한 우리하고 입장을 취하지 않겠나 아하. 그런 생각도 네. 갖게 됩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유엔 총회 기조연설,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합니다. 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북한 역시 지구 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사실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 주체를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입장이 무엇일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3자였어요. 그게 이제 유엔하고 북한, 그다음에 중국이 있는데 중국은 정부가 개입한 게 아니고 의용군이 개입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의용군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종전선언을 한다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유엔을 대표하는 미국과 북한 양자간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의용군이 어쨌든 참전을 했었으니까 중국 포함해서 4자 간 합의를 통해서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이 아마 대통령의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2018년에 4.27 판문점 선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의가 됐었냐면은 연내에 종전선언 추진을 합의한다 이런 합의가 있었는데 이제 문 대통령께서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고 계시니까 네.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 임기 마지막입니다만 여전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준혁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영국 보리스 총리와 이 회담을 하면서 오히려 보리스 총리가 이 백신 스와프를 하고 있다 깜짝 발표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영국이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갖다가 이제 맞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특히나 이제 화이자가 영국에 있으면서 백신 개발을 좀 많이 했는데 백신의 100만 분, 즉 mRNA 백신 100만 분을 한국에 이제 주기로 하고 대신 영국이 좀 더 나중에 위기가 생기게 되면 한국이 갖고 있는 백신 플러스 아니면 치료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코로나 극복을 위한 그런 치료제를 갖다가 공급해 주는 걸로 네. 이런 스와프 형식의 내용을 좀 이야기했는데요. 두 분의 어떤 대화 내용이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지금도 화면에 나오지만 웃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아하. 양국 간의 우호 협력을 갖다 증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아하. 백신 문제에서도 외교 성과가 이제 있었다고 자평할 수 있겠는데 지금 전해지는 내용으로는 100만 도즈, 그러니까 50만 명분의 백신을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이 협약인데 최경철 위원님, 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한테도 지금 절실한 문제긴 합니다만 영국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그렇다면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해서 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문제를 뭔가 암시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영국 축구를 한번 보십시오. 아하. 마스크 끼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열광하고 소리치면서도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 근데 영국의 백신 접종률은 65%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허. 아직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지금 굉장히 의료 체계 붕괴라든가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영국의 사례를 잘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라든가 지금 봉쇄형 방역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아서 이제는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섰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경제 붕괴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정책 고려를 한다면 우리도 영국 사례를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영국이나 EU 국가들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 70% 이렇게 접종률이 낮다는 것은 백신이 많이 남아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스와프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열려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로 봐서는 여러 가지 선진국 사례들을 잘 눈여겨본다면 우리가 코로나를 초기에 방역에 굉장히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는 굉장히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제는 정말 100점짜리를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아하. 외국 사례를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닷새간의 추석 연휴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들은 이제 휴식도 취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서 유엔 총회에 또 참석하고 또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분주한 닷새를 보내고 이제 내일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국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군들이 정말 이 뜀박질을 했는데 김형주 의원님. 네. 사실 이 여론조사가 사실 이 유권자들, 시민, 이 국민들한테는 중요한 또 잣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조사 기관마다 1, 2위가 또 바뀌는 또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국민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를? 글쎄 이제 조사를 전화 면접으로 하느냐, LRS로 하느냐, 어떤 유무수는 어떤 비율로 하느냐, 똑같은 그 항목을 넣고도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면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 본다라면 네. 국민들의 마음은 아직까지 종잡을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큰 트렌드 상에서 말하자면 여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그 이낙연 후보보다 한 10% 가까이 앞서는구나. 또 야당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따라가기는 하지만 뭐 조사에 따라서 아직도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구나. 네. 그때 따라서 좀 다르고 또 어떤 의제가 등장했느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고발 사주 의혹 할 때는 윤 후보가 좀 불리한 거고 대장동 문제가 나오니까 이 후보가 불리고 그것이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 조금씩 반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며칠 날 했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고 오히려 어쨌든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그래도 마음에 깊이 있는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른바 뭐 면접으로 치면 심층 면접이 좀 해당될 수 있겠군요. 사실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추석 밥상에 어떤 의제, 어떤 게 화두로 올라올까? 추석 밥상에 어떤 얘기를 올릴까? 이게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민감한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제 닷새간의 연휴가 끝나면 아마 많은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아마 내일도 발표가 나올 수 있겠고 뭐 늦어도 금요일 날은 많이 발표가 나올까라는 말이에요. 이번 연휴 동안에 어떤 게 민심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을까 좀 전망을 해본다면요. 일단 추석밥상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모이질 못하니까 저희만 해도 이제 4남매인데
그 시차를 두고 부모님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누나 동생들하고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방역 지침을 잘 이행하셨는데요. 네. 시차 두고 방문. 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누가 이런 이야기, 누가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상승작용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정말로 유튜브 시대가 된 것 같다. 그래서 핸드폰에 이제 유튜브에 온갖 종류의 그 기사들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쪽에서 더 잘 전략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 두 가지 특징적으로 봤는데 첫 네.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어떤 그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했던 거 있지 않았습니까? 예능 프로그램 나왔더라고요. 예능 네.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이 정치적인 발언보다 훨씬 나았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그런 같아요. 평가가 많아요? 네네. 네. 왜냐하면 앞만 봐도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검찰의 최고위직까지 했던 사람이 저런 모습이 있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는 역시 이제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의혹과 뭐 고발사주 의혹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일반 유권자들한테 다가가느냐 아하.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추석 연휴 동안 여야의 1, 2위를 다투는 후보들 모두 이 4명이서 모두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짐, 풀어야 할 짐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바로 첫 번째 얘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화천대유 의혹 관련해서 많은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에 사전적으로 확정된 5,500억, 처음에는 4,500억. 네, 거기까지 나중에 거기까지 설계했다 그 말씀이죠. 아, 그럼 제가 네네. 번복할 수 없도록 아니 거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설계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설계와 관계없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군요. 정반대는 아니죠. 우리가 이낙연 5,500억 후보는 확보했지 다른 않습니까? 후보께 평소에 이재명 후보께서 공정경제를 강조하시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 했는데 그것과는 아주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놀라고 화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급 1억 천금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거나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개입해서 막지 않았으면 지금 성남시가 획득한 5,503억 원을 포함한 모든 이익이 민간에 기속됐을 텐데 제가 현재 제도에 없는 방식을 동원해서 그나마 5,503억을 저희가 성남 김준혁 교수님, 사실 화천대유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이 벌였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억울하다는 입장 같아요. 오히려 성남시한테 지금 얘기 들으신 것처럼 5,500억의 수익을 안긴 사업이다. 최대 치적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매도한다 또는 공세를 취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억울하죠. 예, 본인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뉴스와이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의 공영개발 사업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했었던 저 공영개발 사업은 당시 민영개발로 나가는 부분을 갖다가 막고 어떤 시장이 갖고 있는 행정적 권한을 그 권한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물인데 이렇게 매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네. 최근에 아까도 우리 정익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가족들이 요즘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저도 차 안에서 이동하면서 아버님 산소 가면서 유튜브 잠깐 봤는데 최근에 아주 많이 퍼지는 유튜브 내용이 바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김포에 가서 연설하던 내용입니다. 네. 그 김포도 이제 당시에 이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개발을 갖다 막고 김포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기도 지역 전체의 어떤 개발이 되는 걸 막고 경기도민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과정에서 대장동 이야기 꺼냈어요. 그래서 당시 민영 개발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시장의 어떤 책임진 권한으로 막고 성남 시민들에게 이익을 얻어서 모라토리움을 극복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것은 자기가 어떠한 이익도 얻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감을 어떤 국민들 전체에게 주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국민들 전체가 이제 유튜브의 시대이기 때문에 보면서
이렇구나라고 하는 수긍을 하면서 전 역으로 이 대장동권이 이재명 지사에게는 향후 한두 달 지난 뒤에 호기로 오히려 반전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사실 시청자분들이 이 대장동 개발 관련, 즉 화천대유 의혹 관련해서는 뭐 깊이 있게 들어간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부동산 기법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언뜻 이해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단순하게 질문을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화천대유라는 이 회사가 그렇게 전문성도 그동안 이 짧았던 회사가 어떻게 이 대표, 설립자와 그리고 그 친인척들 포함한 6명의 민간 투자자들이 수천억의 배당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느냐. 이런 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봐야죠. 이 사업에 위험이 있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아하. 이 사업에 위험이 있었으면 민간업자를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서 민간업자 너희들도 위험을 좀 안아라. 그리고 투자를 해라. 그렇게 된 것을 한번 봐야 되죠. 그런데 이 사업에 위험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공영개발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이 땅에 분양이 안 돼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야 돼서 돈이 땅에 묶여 있다. 도시개발공사의 돈이.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도시개발공사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자동차 살 때 성남 시민들이 자동차를 살 때 너희들 도시개발공사 채권 반드시 사.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도시개발공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데도 위험을 회피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민간이 위험보다는 수익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1100배의 배당 수익을 냈다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이게 위험이 굉장히 큰 사업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너희들은 이렇게 배당 챙겨가 이렇게 되지만 위험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어허. 그 점에서 이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바로 물적 구조에서 문제가 있었죠. 또 하나의 물적 구조의 문제는 공모를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화천대유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일주일밖에 안 된 회사를 공영개발의 파트너로 손잡고 들어오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또 인적 구조를 봐야 됩니다. 이 화천대유라는 그 업체의 실질적 소유자가 기자 출신으로 전문성도 없는 데다가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재명 지사를 인터뷰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사적 연결고리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것 때문에 의혹들이 계속 증폭이 되고 있는 아하. 겁니다. 그리고 화천대유에 고문 변호사에 대법관 출신 한 분이 들어오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데 그 역할을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인적 구조는 또다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 감정을 건드린 거죠. 국민들은 이게 복잡한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의심을 가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는 명확한 해명을 못하고 있고 나는 1원도 안 받았다. 그렇게만 소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적 구조와 물적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네. 좀 더 자세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휴 기간에 김영주 의원님, 화천대유 설립자 김모 씨, 그리고 지금 사실상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모 변호사, 이성문 변호사라고 뭐 지금 언론 다 나왔으니까 이성문 대표. 이렇게 언론 인터뷰가 또 공교롭게 공개가 됐어요. 물론 각각 다른 매체였습니다만. 근데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상당히 지금 최경철 위원님의 얘기한 상반되게 당시 사업 참여가 화천대유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큰 사업이었다. 그리고 뭐 5천만 원 투자해서 500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과정에서 들어간 돈은 350억 정도다. 뭐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실질적으로 이제 결과론으로 보면 아주 땅짓고 헤엄치기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되는 게 2004년 12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 한번 꺾어진 사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과정 속에서 말하자면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듯이 신영수 전 의원이 LH가 하겠다는 것을 LH가 안 하고 민간으로 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나 노력을 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되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입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집단에 특혜를 줬다고 얘기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장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프로젝트가 있는데 흉물처럼 짓다가 망한 건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조금 무리를 두더라도 상대방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더라도 이 프로젝트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앞세워서 네.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것을 제대로 빨리 이 지구를 물론 위치도 좋고 그 뒤에 이 프로젝트 하고 마침 문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니까 갑자기 이것이 막 결과론적으로 보면 큰 특혜를 준 것이지만 네. 사실은 화천대유 대표 저도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말씀처럼 이것은 굉장히 큰 운이었다. 네. 이게 갑자기 그 시기와 부동산 가격의 뭐 위치도 좋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진 것이지. 그리고 또 실제로 회사가 뭐 잡은 것처럼 5천만 원만 내고 뭐 1000배 몇백 배의 수익을 가져간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과연 이재명 후보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화천대유라고 하는 것은 특혜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개발 과정에서 성공한 개발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과정에서 공공개발로서는 과연 5,5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많았느냐 적었느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공직적으로 이 사항 자체가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저 후보는 안 된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특혜 의혹은 물론이고 그리고 자신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일절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저는 모진 외압을 견뎌내고 뚝심 있게 이 공영 개발을 밀어붙여서 성남 시민의 이익 5,50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저한테 이제 사퇴해라, 수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사하는 거 저 100% 동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 몇 번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인과 그의 추종하는 세력들이 해먹던 사업입니다. 제가 단 한 톨의 먼지나 단 1원의 부정부패라도 있었더라면 저는 가루가 됐을 겁니다. 국힘 게이트가 땅속에 은폐되어 있다가 살아남아서 다시 새로운 얼굴로 드러냈다.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익으로 환수한다. 라고 하는 이 업적을 오히려 그래서 저를 마치 부정부패 세력으로 모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전해지는 소식을 보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아마 추석 이 연휴가 끝나면 검찰이 이제 어디서 수사를 할지 수사팀을 또 배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속도를 낼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은 좀 뭔가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검찰이 지금 수사권 때문에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검찰이 할 수 있는 수사라고 하는 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실이 허위인지 아닌지 여부가 이제 밝혀지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은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조금 전에도 이 지사가 나왔지만 네. 본인이 주도한 프로젝트고 본인이 치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3년에 이재명 지사가 당시 시장이 트위터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분당 대장동 논박 30만 평이 용도 변경이 되면 수천 수백억의 그 개발 이익이 불로소득으로 나올 것이다. 당연히 이거는 시민들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개인이 특혜를 봐서는 안 된다. 이런 트위터가 이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는 그 수천억에 해당하는 돈을 불과 몇 명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의 그 브리핑 자료가 2019년도에 나왔는데 그 자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5년도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었었던 건 맞는데 그 와중에서 몇 개 안 되는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장동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대장동이냐면은 대장동은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그러한 그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대장동에는 좋은 아파트, 우리가 선호하는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들이 건설될 수 있었던 것이 이게 이렇게 PFV로 해가지고 민간 택지지구 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고 네. 만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되면 공공택지지구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돼서 그만큼 수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리스크가 없고 누가 봐도 이거는
많은 이익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는데 왜 그 이익이 몇몇 그 사람들한테만 그 귀속되게 되었는가?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연휴 기간에 여당 입장에서는 여권에서는 이 화천대유 의혹을 둘러싸고 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이 수세에 몰렸다면 반대로 야당 입장에서는 야권에서는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이 발언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선택을 너무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요새는 넥타이도 파란색만 메고 다니고 있고요.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도륙을 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측보다도 더 내부 공격에 열을 올리고 계시는데 파란색 맨다고 그러는데 원래 파란색은 이게 한나라당 색깔입니다. 도륙이라는 말은 부인, 딸, 그다음에 동생, 사촌, 조국이까지 본인까지 가족 전체가 들어갔잖아요. 제가 놀란 게 조국 교수랑 요즘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조국 가족 수사는 과잉 수사다. 이 정치 수사한 거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잘못된 걸 보면 피아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수사가 뭡니까? 과잉 수사. 내가 영장 친 게 과잉 수사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팩트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팩트가 확인이 되면 공작이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범죄가 돼버립니다. 아, 저 진짜 충격인데요. 이 완전히 민주당 대변인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정치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아, 쓴소리 하는 사람이 쓴 소리가 아니고 그 못된 소리야. 조국 수사 문제 있다는 이야기 그런 답변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을 때는 정말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인터넷에 떠도는 게 네. 무야홍이 아니라 뭐냐홍.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국 수홍된 거냐. 이렇게 비아냥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조국 수호에서 조국 수홍된 거냐. 아하. 김준혁 교수님, 사실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 조국 수사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일단 홍준표 후보가 과잉 수사라고 발언한 배경, 뭐 의도 이런 건 뭘까요? 뭐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를 갖다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또 많은 수사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당시 수사할 때 어떤 특정인이 있으면 그 특정인만 조사하지 가족들 전체는 좀 뭐 대충 넘어가지고 봐주고 이러는 게 뭐 우리나라 정서상 인지상정 아니냐. 도의적 차원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냥 완전히 뭐 탈탈 털었다. 그거는 검사로서 맞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이야기한 화면에도 나왔지만 증명된 사실이 없지 않느냐, 팩트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그 윤석열을 견제하기 위한 건데 저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아까 하태경 후보가 조국 수홍 아니냐 뭐 이러면서 또 이제 견제구를 날리게 됐는데 저는 그 최근에 뭐 이따가도 또 다른 패널 분들 말씀하시겠지만은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20대 MZ 세대, 밀레니엄 세대가 이야기하는 홍준표 돌돌홍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돌고 돌아 홍준표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대홍은 뭐 많이 알려져 있고 어대홍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돌도롱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20대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홍준표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공정성의 상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억울한 사람들, 지금 20대들 얼마나 좀 힘들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20대들을 지켜줄 사람이 결국 돌도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막 조국과 관련된 잘못된 내용이 이렇게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 결국 MZ세대가 아니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홍준표가 조국을 지지하는 거야? 그럼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지율에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돌돌홍이라고 평가받는 홍준표 후보가 적극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저 발언 이후에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최경철 위원님, 글쎄 영화 제목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게 맞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작년에 자신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응원했던 SNS 내용이 또 공개가 되면서 지금 또 곤혹스러워요. 지금 말 바꾸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난타를 당하고 있죠. 특히 홍준표 후보가 가장 좀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기 그래서 합니다만 좀 무서워하는 사람이 하태경 의원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태경 후보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사실 상임위도 옮겼습니다. 아, 그 그렇습니다. 정도예요? 같은 상임위에 있었거든요. 아, 네. 하태경 후보가 사실 홍준표 후보에 대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뭐 상임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당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사실 뭐 복당을 하려고 했는데도 하태경 후보가 사실 굉장히 좀 날선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복당을 늦춘 굉장히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사실 여러 사람한테 강하게 공격을 합니다만은 하 후보한테는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토론회 하면서 거기에 하 후보한테 그냥 강펀치를 맞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석 밥상에 큰 맛있는 요리를 올렸어야 하는데 추석 밥상에 홍 후보가 아주 코를 빠뜨려 버렸습니다. 사실 이번 추석 밥상에서 홍 후보가 가장 좀 궁색한 요리를 올린 그런 후보가 아니었나. 사실 조국 수홍이라는 이 그 프레임까지 붙으면서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이것을 타개하고자 사실 뭐 말도 다시 바꿨습니다. 네. 조국 수홍 사과하고 국민이 원하면 내 생각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머리를 굽혔고 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또 강하게 공격하면서 다시 뭐 점수를 만회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이런 점수가 좀 크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번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후보의 인간적 면모 이것이 또 뜨면서 홍준표 후보가 이번 추석 밥상에서는 굉장히 좀 손해본 장사를 했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사실 이 날을 세우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상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고 또 밖으로는 지금 전선을 확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도 또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클 수도 있는 전략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직전만 하더라도 탄력을 받았었죠. MZ세대로부터 탄력을 받았고 이준석 대표 지지자별로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가서 윤석열 후보는 말하자면 두 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수사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조국을 꺼낸 거거든요. 조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꺼냈겠습니까? 나는 그나마도 뭐 말하자면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매우 인간적인 사람이다. 가족 중에 한 사람만 틀면 되지 가족 전부 다 틀 정도는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는 오히려 본인한테 굉장히 그게 말하자면 족쇄가 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원들도 홍준표 가능성이 있네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돌아섰고 일주 사이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여야 각각 2명의 1, 2위 후보들이 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 올랐어요. 지지율이. 근데 본인이 상대적으로 갈 길이 바쁜데 모두 까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 당원들의 마음을 사야 될 시점에서 그걸 못 샀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아픔 구석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고 한 발언으로 촉발된 지금 이 조국수 홍 별칭까지 얻고 있는데 사실 그에 대한 성적표는 정혁진 변호사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받아볼 각 매체들이 발표할 여론조사를 보면 내 발언이 효과가 있었구나 또는 아이고 내가 뭔가 좀 잘못 건드렸구나 그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을 딱 보면 네. 알잖아요. 점수가 잘 나오겠거니. 가채점 해보면. 네. 지금 이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그 리스판스가 워낙 강렬하게 안 좋은 쪽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적표가 나오기도 전에 홍 후보 입장에서는 내 생각 바꾸겠다. 맞아. 걷어들였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조국에게 뺨 맞고 이제 이재명 할 때 그 명동에다가 화풀이하는 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더군다나 제가 더 그 뭐라 그럴까 홍 후보 입장에서 볼 때 가슴 아프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급격하게 올라가는 추세였고 잘하면 이제 윤석열 후보 따돌릴 수도 있겠다라고 이른바 하는 골든 시점에서 크로스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것도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순간에 갑자기 확 꺾여버렸으니까 더더군다나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홍준표 후보가 여러 가지 이제 전선을 확대하면서 사실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었던 후보가 또 윤석열 후보일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또 이 입장에도 처해 있습니다. 자신하고도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고발 사주 의혹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대검에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김준혁 교수님,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억울하다. 왜냐하면 이 같은 당 내에서도 화천대유 의혹 갖고 나를 공격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더 지금 반사이익 보는 거 아니냐. 고발사주 의혹이 쑥 들어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네. 이번 추석 밥상에서 고발사주 이야기가 좀 나와서 민주당이 이익을 봐야 되는데 네. 뭐 추석 밥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 가족들끼리 이야기해서 대장동 이야기가 더 화두였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예, 뭐 실제로 그랬고요. 네. 저희 집 내에서도 대장동 그러셨어요? 이야기를 많이 네. 했고요. 결국은 그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좀 억울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점에서 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민주당 지도부가 왜 그 고발사주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대장동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는지 이 부분이 저는 그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낙연 후보와의 어떤 경쟁 관계 때문이라고 해서 어떤 뭐 대장동 문제를 갖다 해명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낙연 후보가 분명히 토론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이재명 후보가 거기 관여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향후 대선의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대장동 문제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적극적인 진실을 드러내게 하는 해명을 하는 부분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이낙연 후보를 갖다가 이렇게 약화시키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석 연휴 이후에 어쨌든 뭐 호남 지역과 관련된 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 이후에 민주당이 향후 대선 문제를 위해서라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앞서가는 즉 1위를 달리는 후보는 늘 외롭고 또 많은 이 펀치를 맞기 마련이에요. 앞서도 이제 그래픽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찬 입장을 또 정리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짚고 이제 우리 최경철 위원님 얘기를 들어볼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는요. 대선까지는 글쎄 이제 곧 있으면 10월이 됩니다만 글쎄 한 5개월 정도 남았죠. 여러 가지 이제 저런 의혹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 직접 관여되기보다는 주변인들 또는 자신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일들 이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최경철 위원님 뚜벅뚜벅 지금 윤석열 후보는 뭔가 지금 이 겉으로 보이는 행보는 지금 뚜벅뚜벅 가고 있어요. 개의치 않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요.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유권자들이 그리고 지지자들이 과거에 잘못한 것들 그리고 잘못한 것 말고 의혹이 있던 것들은 묻어주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돋보기로 한번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뭐 그 화재가 났는데 먹방을 찍으러 갔다. 그리고 뭐 예전에 뭐 어떤 문제 때문에 뭐 다른 후보가 물으니까 바지 벗을까요? 뭐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런 것들을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용서를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과거 거 다 나온 거잖아. 그 왜 옛날 얘기를 또 해? 이렇게 하지만 이번에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는 이거 새로운 거네? 이거 옛날에 없었던 거네? 이렇게 하면은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과거에 다 회자가 됐고 과거에 언급됐고 과거에 논란이 있던 것들이 계속 앞으로도 재탕이 된다면 거기에는 지지세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것, 예를 들면 고발사주 의혹 같은 것 네. 이런 것이 나오면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고발사주 의혹도 9월 2일 날 첫 보도 나고 지금 9월 22일입니다. 20일이 흘렀습니다. 압수수색, 강제 수사까지 했는데도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더욱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런 경향이 또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저 사람은 매일 공격하는구나. 하지만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무고함을 무고당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공세에도 별로 흔들릴 가능성이 없고 대세론을 강화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를 취하고 있는 후보는 홍준표 후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승민 후보도 날선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증거가 계속 나와가지고 손준성 검사와 대검 간부들이 우리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들이 이걸 만들어서 전달한 게 사실이라면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관여하지 않았는데 예. 책임은 느끼십니까? 뭐 제가 지휘 감독을 그 경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최측근들인데.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 다 대검 간부는 다 최측근이죠.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걸 만들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시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만들 이유가 전혀 없기 시간이 다 때문에 됐습니다. 재현성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예, 유 후보님, 윤 후보님, 예, 그만해 주시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김영주 의원님,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도 글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유승민 후보 본인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좀처럼 지지율이 뜨지 않난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본인도 자평합니다만 여권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후보는 본인이다, 유승민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저렇게 공세를 취함으로써 글쎄요. 반사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경선에서 제일 유권자들이 또 지지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1, 2와 2위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또 홍준표에 대해서 누가 될까를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물론 그 1위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될 어떤 마땅한 자세입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까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말하자면 정책 역량을 또 특히 경제 전문가로서의 역량들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 미래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렇게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고 지금 이제 아마 대구를 중심으로 훨씬 더 공략을 강화하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대구 안에서의 유승민 후보에 대한 인식, 즉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지 못하면 다 아무런 공격이 무용지물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 의혹 관련해서 이 수세로 시달리고 있다면 지금 야권에서는 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바로 고발 사주 의혹 문제 관련해서 이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그리고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제가 고발 사주라는 걸 보고 기업 사주를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좀 높은 사람이 좀 아랫사람한테 좀 뭐 센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하는 게 사주인데 검찰총장이 국회의원 뭐 백수십 명이 있는 정당을 사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굉장히 악의적인 공작 프레임이고요. 저 방금 공수처에서 후보님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입건하라 하십시오. 뭐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 말투 그리고 앞서도 좀 보셨죠 면접할 이 국민 면접 볼 때 이 제스처 이런 행동과 말투가 여전히 검찰 때가 아직은 좀 다 털어져 버린 게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넘어야 할 이 벽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을 때 모습입니다. 뭐 언론에서는 저 상황 보고 뭐 봉변이다 이런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만
정혁진 변호사님, 많은 언론들이 이제 이런 점을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TK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농단 수사 중심에 당시에 윤석열 팀장, 수사팀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TK 분들이 마음을 풀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수치도 다른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 그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은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배신의 프레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죄가 없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람을 이제 감옥에까지 넣어서 지금 엊그저께 특식이 뭐니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보면서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윤석열 당시 그 검사였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윤석열 검사가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가 돼서 이렇게 구미 생가를 방문한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윤 총장에게 결국은 대선이라고 하는 게 작은 차이로 이번에는 끝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렇게 자신을 둘러싼 이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당장 코앞에 닥친 숙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이른바 호남 대첩.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 금, 토요일 날 바로 호남 경선, 광주 전남 그리고 이튿날 전북 경선이 있는데, 호남 대첩. 김준혁 교수님, 호남 대첩 관전 포인트 뭐라고 정리해 볼까요? 호남 대첩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반반의 어떤 대결을 하느냐, 아니면은 누가 조금이라도 더 이기느냐, 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얼마 전까지 이낙연 후보 쪽에서 굉장히 자신했고, 특히나 그 이낙연 후보의 어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을 사퇴하면서 호남 지역에서의 어떤 지지가 더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지난번 토론회 때, 광주 전남 토론회에서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의 어떤 공격이 역으로다가 이재명 지지자들을 더 결집시켜서 결국 이번에 약간 50%를 좀 넘는 그런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분석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지금 현재 이재명, 이낙연 명락대전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저는 거의 반반 정도의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그 광주 전남에 있는 지인들한테 연락을 좀 해봤어요. 취재해 보셨어요? 네. 형님들은 좀 누구 지지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낙연 지사랑 옛날에 전남지사 시절에 막걸리도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요즘 분위기가 조금 이재명 쪽으로 기울고 있어. 그래요? 이런 이야기는 좀 살짝 하고는 있더라고요. 네. 이낙연 후보가 좀 들으시면 서운합니다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인들 이야기는 네, 지인분들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경철 의원님,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은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대목이 최근에 발표된 무등일보 여론조사가 있어요. 많이 따라왔습니다. 느끼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이 주제를 갖고 다루는 것만 봐도 많이 따라왔다는 것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과연 호남이 전략적으로 여태까지 선택을 해왔었는데 이 선택을 바꾸고 고향 후보에게 대권을 맡길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고 물음표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은 이길 후보를 선택해 왔습니다. 고향 후배가 아니라 고향 사람은 질 사람이면 과감히 내쳤습니다. 과거에 역대사례 그래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변수는 큰 게 하나 생겼다.
아마 결선 투표가 저는 없어질 줄 알았는데 결선 투표는 갈 것이다. 이낙연 후보가 맹추격을 했기 때문에 결선에 올려서 두 사람을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단련되는 기회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호남에서 결선 투표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낙연 후보에게도 기회가 계속 열린다. 왜냐하면 결선 투표로 가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때 자기의 강철 체력을 좀 더 과시하면서 호남과 결국 중도로의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보여준다면 이낙연 후보도 결국에는 시간을 끌려고 한다면 골든크로스도 가능한 거 아니냐. 어쨌든 시간과 기회를 벌었다. 이낙연 후보에게도 약간의 미력이나마 빛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빛을 그야말로 태양광으로 바꾸기에는 자신의 재능에 달렸다. 어쨌든 기회는 열려 있는데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은 이낙연 후보의 몫이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세론이 확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이제 제대로 된 싸움을 여태까지의 일방적인 싸움이었다면 이제 박빙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요. 사실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다 활용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의원직도 다 본회의에서 처리됐고요. 사퇴한도, 의원직 사퇴한도. 그리고 뭔가 지금 돌아갈 다리를 다 끄는 듯한 형국의 지금 마지막 총공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때는 또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총공세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측근들 또 지지자들을 통해서 뭐 대폭적인 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지금 이제 호남의 결집을 갖고 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면인데 문제는 이제 실제적으로 외형적으로 퍼센테이지 상으로서 50대 30으로 20몇 프로에서 30% 가까이 좁혀졌다고는 하나 지금까지의 표 차이가 한 10만 표, 9만 몇천 표 정도 차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호남에서의 표가 20만 표라고 하면 18만 표 중에 실제로 뭐 6만 표, 4만 표 이렇게 가져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 60%, 40% 이렇게 됐을 때 한 4, 5만 표 정도 최선을 다했을 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수도권 표심을 수도권에 있는 호남 표심을 바꿀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까 여론조사 일부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 호남이 결집했다 그러면 이낙연 후보는 호남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지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데 여전히 40%대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한번 특히 광주에서 결과 전남은 뭐 태어난 곳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전북의 부분도 일정 정도 이낙연 지사 가는 부분이 좀 많다 하더라도 전체 표심에서의 그 기류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 이른바 통틀어 호남 경선의 중요성은 이 과거 민주당 경선 사례를 봐도 광주에서의 경선 민심이 돌풍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이 경선 순서로는 중간쯤에 열립니다만 정혁진 변호사님, 이 광주 전남 전북의 민심이 그냥 그 지역의 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도 민심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잖아요. 민주당을 대표하는 거죠. 그다음에 광주 전남의 민심은 단순히 우리 사람, 우리 지역 사람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최경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길 사람을 뽑겠다 이런 거니까 광주 전남에서 이 사람이 이길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검증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장동 의혹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해명보다는 의혹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 대장동은 뭐 먹방이나 이런 문제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린 것이 이거는 부동산 문제예요. 지금 일반 서민들은 1, 2억이 없어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갖다 받고 있는데 이런 의혹이 터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을 이재명 지사가 잘 극복해내면은 호남에서도 이 사람 되겠네 하고 찍어줄 거고 자꾸 이제 불과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2, 3일 사이에 뭐 새로운 의혹들이 다 터지면은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이 들면은 지금 그 추세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호남 대첩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아이러니하게도 중도 사퇴했지만 이 후보의 표심이 이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갈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시던 분이고 또 실제로 저도 뭐 정세균 사단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실 매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타깝죠. 안타깝고 정치적 은인 같은 분이셔서 사실 뭐 저야 앞으로도 잘 모시고 또 지도받고 싶은 분이세요. 표차를 더 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벌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호남 경선이 큰 분수령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또 민주당의 선택에는 호남의 선택이 늘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될 수 있는 한 많이 이겨야 되겠죠. 진짜 말 그대로 김준혁 교수님, 정세균 후보 중도 사퇴했지만 정세균 지지했던 표심, 특히 전북 지역에서의 표심이 누구에게로 갈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뭐 최근에 그 정세균 후보 총괄 상황실장 하신 분이 저 이재명 캠프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저는 이것이 상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정세균 그 캠프에 있었던 의원단이 이번 일요일 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모여서 누구를 지지할지에 대한 뭐 논의는 좀 하겠다고 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재명 지지를 하는 것과 여기에 더해서 하나 좀 제가 좀 생각해 보면은 정세균 그 후보의 최측근이 이원욱 국회의원인데 네네. 이원욱 국회의원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그 경기 남부 지역에 파리학번 모임이 있어요. 뭐 안민석, 이원욱 뭐 이런 등등 파리학번들끼리 어떤 모임들을 통해서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마 그런 인간적인 오랫동안의 어떤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물밑에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잡고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경선에서는 한 표 한 표가 소중하기 때문에 과연 누구에게로 그 표가 갈지 정말 계산 셈법이 복잡할 텐데 최경철 의원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의 이 관전 포인트, 호남 대첩의 관전 포인트 앞으로 뭐 이제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표들이 어디로 갈지. 그 반면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최근에 홍영표, 신동근, 김종민 이른바 친문 핵심 3인방이 지지 선언했어요. 이거 영향 미칠까요? 저는 대세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선 막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강자에 아예 붙거나 강자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이고 약자의 동정을 확실히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뭐 아니면 더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경선 후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기보다는 강자 편성해야 하는 그런 조류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할수록 여러 후보들을 다 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는 어디냐? 지금 센 사람 어디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세균 후보의 지지를 하던 분들은 지지 이전을 어디로 할 것이냐? 저는 강자 편승 효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는 그런데 그 표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 이낙연 후보가 추격하는 추동력은 약간 줄지 모르겠지만 강자가 지금 꺾어지는 그 여파까지는 미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표는 바로 지지 이전을 바로 강자에게 가는 그 표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일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이틀간의 호남 대첩에서 과연 결선 투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대세론,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경선이 치러질 텐데 아마 많은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